창밖으로 코스모스가 고개를 숙이던 가을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날도 산책 삼아 옛 우체국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우편 배달부로 살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발은 여전히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갈라진 틈, 전봇대 옆 빗금 그림자, 담벼락에 붙은 광고지까지 모두 그의 발밑에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우체국은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 편지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는 그래도 빨간 우체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입구, 금간 표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통은 이제 참새들의 쉼터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우체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손에 하얀 봉투를 쥐고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투입구를 들여다보고 봉투를 들었다 내렸다 하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톡 하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깼습니다. 박종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우체통을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애틋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보낸 사람의 등은 참 작아 보이는 법이니까요. 박종수 씨는 우체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투입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통은 이미 수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조차 잊은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간 편지는 아마 영영 나오지 못할 터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신 걸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0년을 편지 배달하며 산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길 위에 멈춰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수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낡은 배달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어깨에 맸습니다. 오랜만의 무게였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우체통 열쇠는 없었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헛것은 아니니까요. 뒷면 점검구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한 장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김영우님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봉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펜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한 획 한 획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이 편지를 쓰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앉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라. 형제간인가 아니면 옛 연인일까? 박종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세계. 배달부는 그저 그 사이를 잇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까지는 멀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동네를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 편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으니까요. 주소를 찾아 골목을 돌았습니다. 123번지, 122번지, 121번지.
숫자가 줄어들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김영호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발행 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안경을 쓰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우편물 배달 왔다고 말하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보낸 분이 누구시냐고 박종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순간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은 말이 없는 아이였다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그냥 혼자 참는 아이였다고, 자신이 서울로 직장 다닐 때 고향에 혼자 남아서 부모님 병수발을 다 했다고,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게 고작이었다고. 남자 어르신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다가 동생 방 서랍에서 편지 몇 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전부 자기 앞으로 쓴 건데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다고. 오빠는 바쁠 거야.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그분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생각했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자주 물었더라면,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동생이 그 편지를 실제로 보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하고. 박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는 짧았습니다. 읽고 나서 그분은 한참을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박종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야말로 배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종수 씨도 답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종수 씨는 가벼운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빈 가방이었지만 무언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머니는 또 우체통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하얀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박종수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가 할머니가 가신 후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이번 편지도 같은 주소였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을 메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 성북구. 이제는 길이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그는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서울까지 들고 갔습니다. 김영호 씨는 매번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또 왔다고 말하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건네고 받고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박종수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내시는 편지인지 아시냐고. 김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동생 친구분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오셨던 분 중에 편지 내용을 보니 그분 같다고. 그럼 왜 우체통에 넣으시냐고 직접 보내시면 될 텐데 하고 박종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도 보내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동생한테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으신 거겠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라도 받고 싶습니다. 동생을 대신해서라도. 김영호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코스모스가 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박종수 씨는 겨울 내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눈길이든 얼음길이든 가방 안에 편지가 있는 한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우체통에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할머니는 더 이상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 김영호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배달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이 꽤 오래 잡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종수 씨는 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넣을 편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전해졌으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이 길 위에 멈춰 있지 않고 제대로 닿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폐우체국 앞을 지날 때 그는 빨간 우체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마음들이 결국 어딘가로 흘러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종수 씨는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배달 완료. 그 메모지를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톡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어깨에 가방은 비어 있었지만 가슴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우체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통은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병실의 화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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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천장, 형광등, 에어컨 송풍구, 석 달째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대학병원 6인실, 창가 자리,
그녀의 세계는 그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점심때는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면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창밖은 여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푸르렀고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에게는 계절이 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그저 풍경화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초록색 선인장. 가시가 돋은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물 안 줘도 되니까 키우기 편할 거라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실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하나 사왔다고. 이순자 씨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화분, 거친 흙, 그 위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선인장. 별것 아닌 물건이었지만 손에 쥐니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창가 선반에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닿는 자리였습니다. 선인장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선인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면 그냥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선인장도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시 끝에 맺힌 먼지, 미세하게 굽은 줄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인장 밑동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색이었습니다. 물을 안 줘도 된다더니 오히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조심스럽게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인장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순자 씨는 물을 주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종이컵 반 정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랗던 부분이 다시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걸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게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물을 줬더니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선인장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색이 괜찮은지, 그런 걸 살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토하고 어떤 날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분에는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종이컵에 물을 받아서 흙에 부어주었습니다. 선인장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줄기가 단단해지고 가시가 또렷해졌습니다. 새순도 하나 돋아났습니다. 쌀알만한 초록색 돌기. 그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이 물었습니다. 선인장한테 뭘 그렇게 열심히 주냐고. 물이요 하고 이순자 씨는 답했습니다. 물만 줘도 저렇게 자라나요? 그분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만 줘도 자라나더라고요. 이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환자분도 작은 화분 하나를 사오셨습니다. 다육이었습니다. 통통한 잎이 귀여운 식물이었습니다. 그분도 창가에 화분을 두었습니다. 이순자 씨 선인장 옆자리였습니다. 둘은 가끔 화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물 줬냐? 새순 나왔냐? 색이 좋아 보이냐?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치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순자 씨는 선인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저 화분은 어떻게 하지? 집에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 두고 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원 전날 새로운 환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 이순자 씨가 누웠던 그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석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나도 누워 있었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날 저녁 이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마친 그녀는 화분을 들었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석 달 전보다 훨씬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들고 새 환자분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실례지만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두고 가려고요 하고 이순자 씨는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물만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그럼 잘 자라요. 그분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키워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잘 키워주세요. 이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분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 소중한 걸 받은 것처럼 고맙습니다 하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이거 키우면서 많이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이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화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짐을 챙겨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실이 보였습니다. 새 환자분이 창가 선반에 화분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닿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잘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이순자 씨는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6인실 창가, 햇살 닿는 선반 위, 그곳에 화분 하나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종이컵 반 정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거실 창가를 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천천히 걸어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화분 하나 사야겠다고, 집에도 초록색이 필요하다고, 물 주고 햇살 쐬어주고 자라는 걸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이순자 씨는 꽃집에 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허브였습니다. 로즈마리, 향기가 좋은 식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물 주고 햇살 쐬어주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일부터, 그게 희망이라는 걸 이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손바닥만 한 화분 하나, 종이컵 반 정도의 물, 창가에 닿는 햇살 한 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희망이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6인실 환자분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화분 잘 키우고 있다고, 새순이 하나 더 돋았다고, 고맙다고. 이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로즈마리 화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란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향기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참 좋은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챕터 3. 새벽 4시의 라디오. 마이너스.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최영감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80평생 쓴 몸이니까요. 투덜거릴 것도 없었습니다. 단칸방은 좁았습니다. 싱크대, 책상, 옷장, 그리고 침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이 시간엔 밖도 안도 똑같이 어두웠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졌고 흰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통, 금속 안테나, 둥근 다이얼.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여전히 잘 작동했습니다. 최영감은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안테나를 조금 돌렸습니다. 소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FM 98.1. 그 주파수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는 분들, 안녕하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라디오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그는 항상 여기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는 있었습니다. 다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조문객들은 힘내라고 씩씩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둘이서 평생 살았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국이 짜네, 반찬이 부족하네. 그런 말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이불 스치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냥 아무 채널이나 틀었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소리든 상관없었습니다. FM 98.1이 잡혔습니다. 새벽 방송이었습니다. DJ가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70년대 노래. 최영감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젊었을 때 둘이 다방에 가면 항상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주크박스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옅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최영감은 라디오 앞에 앉아서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매일 라디오를 켰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채널. FM 98.1 새벽 4시. 혹시 또 그 노래가 나올까 해서였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노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계속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방송을 들었습니다. 다른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노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그 노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여전히 매일 새벽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J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청취자 사연.
최영감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배경음처럼 노래가 나왔습니다. 발라드였습니다. 요즘 노래 같았습니다. 최영감은 잘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DJ가 말했습니다. 다음 곡은 청취자 신청곡입니다. 오래된 노래인데요. 한 분이 특별히 신청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합니다. 최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DJ가 말했습니다.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기타 소리, 드럼 소리, 그리고 목소리. 최영감은 숨이 멈췄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 5년 동안 기다리던 노래, 70년대 가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영감은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방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테이블, 뜨거운 커피, 담배 연기,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 25살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하얀 블라우스,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들으며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좋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좋네. 최영감이 답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냥 뭔가 희망찬 느낌이 들어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 최영감은 그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무슨 희망이람. 그냥 음악이지. 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겠거니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렀습니다. 2절, 3절. 간주가 지나가고 마지막 후렴구가 나왔습니다. 최영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 소리만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DJ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노래 들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최영감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노래가 나왔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5년 만이구나. 5년 만에 들었구나. 아내가 좋아하던 그 노래를.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고요한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고 혼자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었으니까요. 5년 동안 기다리던 노래를 들었으니까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최영감은 침대로 갔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최영감은 일어났습니다. 3시 50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FM 98.1 새벽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노래가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또 5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올 테니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영감은 라디오 앞에 앉아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DJ가 오늘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계신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최영감은 속으로 답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래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단칸방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디오를 켤 것입니다.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언젠가 또 나올 그 노래를.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온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최영감은 눈을 감고 귀 기울였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김말순 씨의 손이 천을 밀고 바늘이 실을 꿰고 페달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65년 인생 중 40년을 이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수선집은 좁았습니다. 골목 구석, 계단 밑 반지하였습니다. 간판도 낡았습니다. 옷수선이라고 쓴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단골들은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손이 좋은 곳이 여기라는 걸. 오전 10시쯤 되면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바지 기장 줄이기, 와이셔츠 단추 달기, 치마 허리 수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옷을 수선해 입기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쌌으니까요. 하지만 간간히 오는 손님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점심은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사와서 재봉틀 옆 작은 테이블에 놓고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았으니까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재봉틀 덮개를 씌우고 불을 끄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도 가까웠습니다. 골목 2개만 지나면 됐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2층 끝방, 10평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1년에 2~3번 얼굴을 봤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19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였습니다. 1년 전부터 김말순 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이 너무 멀어서 학교 근처로 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좁은 집에 둘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 하지만 손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를 깨웠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갔고 김말순 씨는 수선집에 갔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손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성적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씨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걸.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손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잘할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수능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잘 보고 와 하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땠어? 김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손자는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점수가 나왔습니다. 손자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다음 날 원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손자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도시락을 싸주려 했지만 손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손자는 더 어두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김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서는 잘 썼어? 네. 손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디 썼는데? 손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 몇 개를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표정을 보니 원하던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아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손자 방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김말순 씨는 수선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쯤 손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 떨어졌어요. 김말순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신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자 운동화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1년 넘게 신은 신발이었습니다. 밑창이 닳았고 옆구리가 해졌고 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밥을 푸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먹자고 불렀습니다. 손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공부를 못해서요. 할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저는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김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잘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손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순 씨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9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재수할 거야? 김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해야 되나요?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부모님은 재수하라고 하실 거예요. 내 부모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잖아. 손자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 해봐. 김말순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씨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자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밑창이 많이 닳았습니다. 옆구리는 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끈도 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운동화를 담갔습니다. 솔로 문질렀습니다. 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먼지, 흙, 얼룩. 1년 동안 쌓인 흔적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닦았습니다. 물을 갈아가며 씻었습니다. 헹구고 짜고 다시 헹궜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화는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운동화를 들고 수선집으로 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천을 잘랐습니다. 헝겊 조각, 운동화 색깔과 비슷한 걸로 골랐습니다. 재봉틀에 끼웠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천이 꿰매졌습니다. 찢어진 옆구리가 메워졌습니다. 튼튼하게, 단단하게. 끈도 갈았습니다. 새 끈을 사다가 끼웠습니다. 하얀 끈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밑창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시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제자리에, 손자가 벗어둔 그 자리에,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학원 갔다 온다고 했었습니다. 재수학원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다가 손자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응? 이거 제 운동화 맞아요? 그럼 누구 운동화겠니? 손자는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깨끗해진 천,
새끈, 꿰맨 자국.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응. 김말순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손자는 한참을 운동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뭘? 김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발이 너무 낡아서 그랬어. 새 거 사줄까 했는데 이게 내가 아끼는 거잖아. 네. 손자는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그럼 됐다. 더 신어. 손자는 운동화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지런히, 조심스럽게. 그날 밤 손자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학원 간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현관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운동화. 새 끈이 달린 운동화. 김말순 씨는 쪼그려 앉아서 운동화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 손자는 이 신발을 신고 나갈 것입니다.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되니까요. 다시 신발을 신고 다시 걸으면 되니까요. 김말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손자를 깨워야겠다고, 밥을 차려줘야겠다고, 도시락을 싸줘야겠다고, 그리고 문 앞에서 배웅해야겠다고, 잘 다녀와 하고 말해줘야겠다고.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운동화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마지막 버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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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버스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는 군데군데 짐을 옆에 둔 사람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태수 씨는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 50년을 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은퇴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미널이 좋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버스 오가는 걸 보고 사람들 드나드는 걸 보고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왔습니다. 집에 있기 심심해서였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문득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외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대합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매표소, 편의점, 대합실 의자, 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전광판 같은 것도 생겼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군인 둘이 배낭을 메고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었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마다 대합실이 비었습니다. 11시 반쯤 되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태수 씨도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고향 가는 버스 아직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매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출발했어요. 마지막 버스였는데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몇 시예요? 지금 11시 40분이요. 10분 전에 떠났어요.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태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대합실로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향 가시려던 거예요? 한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고 답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오늘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신다고. 형한테 전화 왔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버스 시간을 놓쳤어요. 한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어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월급날이 아직 안 돼서. 카드도 한도 다 찼고 고향까지는 택시비가 10만 원은 넘을 거예요. 한태수 씨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한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청주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쯤요. 한태수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그 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남자는 멍하니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택시 타고 가세요. 어머니한테...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한태수 씨는 남자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하지만 집에는 꼭 가야죠. 한태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태수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갚을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한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그냥 어머니 잘 모시세요. 남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한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택시 승강장이 저쪽이에요.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태수 씨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번, 2번. 한태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뛰어갔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택시 승강장 쪽으로.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한태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합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한태수 씨는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태수 씨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5살. 버스 기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한태수 씨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터미널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한태수 씨는 대합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다 쓴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월급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버스 기사 같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고향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한태수 씨는 답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태수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한태수 씨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는 꼭 가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태수 씨는 그 돈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괜찮으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태수 씨는 그 버스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돈을 갚으려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갚지 못했습니다.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게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태수 씨도 늙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은 갚은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갚지는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받았던 그 마음을. 한태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수 씨는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상가 간판, 아파트 불빛. 밤은 깊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태수 씨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지금쯤 그 청년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택시 안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을까?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괜찮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청년이 늦지 않게 곁에 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버스가 멈췄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이었습니다.
한태수 씨는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이 적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아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됐습니다. 연금도 나왔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집에 갔다는 것, 어머니 곁에 갔다는 것, 그걸 도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한태수 씨에게는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 버스 기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흐릿했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건넨 말은 또렷했습니다. 집에는 꼭 가야죠. 그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한태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집에는 꼭 가야죠. 5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늦어도 어떻게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돕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50년 전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또 다른 50년 후로. 희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한태수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불빛이,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빛이, 그 불빛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이제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생계의 급박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십시오. 70대에 처음 붓을 잡아 서예를 배우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남의 밥만 해주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네라며 수줍게 웃으십니다. 그분의 글씨는 아직 삐뚤삐뚤하지만 그 먹물이 번져가는 한지 위에는 50년 만에 찾은 자유의 기쁨이 배어 있습니다. 65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물에 뜨는 것만으로도 신기해라며 아이처럼 즐거워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먹어보지 못한 요리를 해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읽지 않았던 장르의 책을 빌리는 것,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이 들어 배워봤자 뭐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배움의 목적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것,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0세에 시작한 하모니카가 당신을 연주자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를 더 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해로 틀어진 채 지낸 형제자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오래전 헤어진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웃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계도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피어보지 못한 꽃씨들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은 바로 한번 해볼까? 라는 작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좀 더 큰 집, 조금이라도 많은 재산, 빚 없는 깨끗한 가계부.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물질적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늙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모습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불평과 한탄으로 가득한 노년을 보여준다면 자식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됩니다. 할머니가 햇볕 아래 마당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드럽게 웃는 모습,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작은 선행, 배우자를 아끼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살아가는 법입니다. 손주들은 지켜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면서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웃는 모습을, 적은 연금으로도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모습을, 부부가 백발이 되도록 서로를 챙기며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을, 그 모습들이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던 이야기, 힘들 때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선택이 옳았고 어떤 후회가 남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진솔하게, 실패도 함께 나누며 들려주는 인생의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가장 큰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가 아니라 할머니도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겨냈단다는 공감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너희는 행복해야 해라는 강요가 아니라 힘들어도 괜찮아.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라는 위로를 건네십시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재산은 다 쓰면 사라지지만 우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세대를 넘어 영원히 남습니다. 거창한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희망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이미 희망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햇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희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뻐근하다 해도 그래도 당신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계절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봄에는 따스한 바람이, 여름에는 생명력 넘치는 바람이,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겨울에는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오고 당신은 또 한 번 그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도 희망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는 그 익숙한 동작들. 매일 반복되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 배우자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두는 것. 이런 작은 정성들이 쌓여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희망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길을 오늘도 걷지만 자세히 보면 어제와 다릅니다. 담벼락 옆 들꽃이 하나 더 피었고 이웃집 강아지가 조금 더 컸으며 단골 슈퍼 아주머니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감지하고 삶의 흐름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입니다. 친구와의 전화 통화도 희망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짧은 대화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궁금해한다는 것,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 때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는 것도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저물어 간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것이라는 기대. 노을을 보며 아름답네라고 중얼거리는 당신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오늘도 무탈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도 희망입니다. 큰일이 없었던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압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슬픈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손주가 주말에 올지도 모른다는 설렘,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 봄이 오면 화단에 꽃을 심어보려는 계획. 이런 작은 기대들이 우리를 내일로 이끄는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당에 앉아 쉬는 시간. 이런 작은 것들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자 희망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